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위기의 한미동맹, 주한미군 올여름 철수하나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연초에 시리아 철군, 미군이 시리아 철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미군까지 철수할 수 있다. 주한미군까지 철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저와 아주 친한 신원식 장군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영상 정말 잘 봤다. 내가 생각한 거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동영상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게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에 게재된 신원식 장군의 칼럼을 보고 또 이제 펜 앤드 마이크나 이런 그 우파 매체에서 또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맨 먼저 이렇게 그 여론 형성, 즉 주한미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동영상을 올렸더니 이것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의 장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기뻤는데, 주한미군이 진짜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을 지내신 분께서 저와 생각을 똑같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저만의 우려사항이 아니었고, 진짜 이거는 그런 핵심 지위에 계셨던 분까지 그와 공감한다라고 한 거 보면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또 자세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고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디플로매트라는 잡지입니다. 이 디플로매트가 2019년, 즉 올 연초죠. 1월 4일 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맺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협상 결렬은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 협상 교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붕괴할 것이라는 점이다.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향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에게 또 압박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문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난하는 듯도 하지만, 또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주한미군 철수하면 큰일이니까 방위비 분담금 달라는 대로 올려줘라, 또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그럼 주한미군이 왜 철수한다는 거냐, 도대체 과연 철수는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예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이 더 힐이라고 하는 잡지는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잡지는 아니고 의회, 즉 국회의원들이나 의회 종사자들이 보는 그런 그 의회 관계자들만 보는 그런 전문지예요. 우리로 치면 의정지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잡지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 데이비드 맥스웰 교수가 뭐라고 기고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90%를 댔고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의 동맹 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 주한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날 수 있고 한미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예상을 이 데이비드 맥스웰 교수는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바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예요. 그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 비용이 한 107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90%가 넘는 비용, 즉 우리 한국이 100억 달러의 비용을 댔습니다. 지금 물가로 한 11조 원 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비용을 들여서 캠프 험프리스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에 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미군 기지 짓는 데 투자를 하고도 이게 외형적으로 생색이 안 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 책임이냐?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캠프 험프리스, 즉 지금 뭐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용산, 서울의 용산, 그리고 뭐 춘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들, 그걸 부산에도 있었고 뭐 아주 많았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평택에 그냥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그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이 기지 건설 비용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다가 흩어서 산정하자. 그러니까 이 기지 건설이 끝나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줄어드는 것이고, 기지 건설을 할 동안은 미군 주둔 비용에 이 기지 건설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금은 미군이 1년에 주둔한 비용이 한 2조 원 된다라고 하지만 이 기지를 건설할 동안은 한 3조 원 정도, 매년 3조 원 정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2조 원 정도를 대고 미국이 한 1조 원 정도 되어서 우리가 무려 66% 정도를 되는 것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하자. 왜? 우리가 돈을 내니까.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과 별개로 그냥 이 캠프 험프리스 건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색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도 협상을 슬기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일본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정말 주목합니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의 동맹관,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이 해왔던 그런 여러 그 모습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들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와 별개로,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또 이 인권을 수호하는 이 천병에서 미국이 앞장서서 나가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국이 그런 것들을 해내고, 그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이게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경제적으로 다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경제적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생각이 안 맞는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사임을 하고, 또 뭐 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 뭐 해임당하고, 뭐 이렇게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해임당하고, 존 켈리 비서실장 해임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동맹관, 이게 뭐 제가 뭐 지금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시리아 철수할 때 이야기죠. 미국은 중동의 경찰이 되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데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과 우리 장병의 소중한 생명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있기를 바라는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다.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 시리아 철수의 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시리아를 철수를 할 때, 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쿠르드족들이 자기네들에게 뭐 이 정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쿠르드족의 상황을 여기서는 잘 모르니까 쿠르드족들이 미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했는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쿠르드와 시리아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느냐? 미군이 36,500명이나 6.25 때 대신 죽어준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는 1조 원 내고 있지만 미국도 1조 원을 내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내는 1조 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라고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냐?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전시작전 통제권 빨리 주고 물러가라 하는 피켓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큰 시위 할 때 되면은 성조기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을 해버리고 물러가라 그러고 뭐 이런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 이렇게 한미동맹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대야 되느냐? 우리가 왜 1조 원을 대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2조 원의 그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100% 다 받겠다라고 호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돈은 주기 싫고 미국을 존중하기는 싫고 이겁니까? 돈을 주기 싫으면 미국을 존중하기라도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을 존중하지는 않고 돈도 주기 싫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 관리, 위기 관리, 상황 관리를 너무나 잘 못해왔다 라고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파병국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일본에는 병력이 54,000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뭐 한 2조 원 가량, 그런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 50% 정도의 비용을 내는데 그것을 이제 다 실제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 돈을 썼으면은 아주 쉬운 말로 영수증 첨부해서 그게 다 쓴 거를 조합해서 아, 그래 4조 원 썼구나. 그럼 2조 원 줄게. 우리가 반 주기로 했으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3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독일은 지금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독일은 아주 적은 비율로 내고 있습니다. 한 2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독일도 원래는 냉전시대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독일도 비용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EU가 창설되고 점점 독일 옆에 왼쪽 옆에 나라가 누구죠? 서쪽의 독일 접경 국가가 프랑스 아닙니까? 동쪽의 접경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북쪽은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죠. 남쪽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였죠. 그런데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체코, 또 유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EU의 카테고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유호 연방은 해체되면서 뭐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됐지만 그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EU 연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즉 독일은 주변에 적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든지 싫다 나가든지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국이 더 많은 비용 부담하고 독일에는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안보 위협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위협 수준이 높습니다. 일본은 중간쯤 됩니다. 북한이 옆에 있고 러시아가 옆에 있고 그리고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일본은 중간쯤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이런 나라들로 에워싸져 있기 때문에 그냥 EU 연방의 최중심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독일은 전혀 위험한 나라가 아니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방위비 분담금을 아주 적은 비율로 내게끔 된 겁니다. 우리는 아주 고위험군이죠. 바로 북한과 국경을 휴전선을 이렇게 마주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국제 작전에 기여를 우리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거의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거의 뭐 미국의 입속의 혓바닥처럼 기여를 하고 있죠.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뭐 대부분 들어주면서 원하는 것을 그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해주죠. 무기도 더 많이 사고 F-35 100대 추가로 더 사겠다. 뭐 미국이 원하면은 저기 그 아덴만 쪽에도 군함을 3척이나 보내고 그리고 이 남중국해 거기 항모전단까지 헬기 항모전단까지 보내서 미국하고 같이 항행의 자유작전해서 중국과 대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거의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46%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거 미국은 다 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결별한 것이죠.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독일과 일본의 대응이 아주 달라요. 독일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인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나 같은 사람은 아주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 즉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그 독립적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베 일본 총리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아주 뭐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는 주로 보수 성향입니다. 자유주의, 이상주의자는 주로 진보 성향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결별하고 우리 유럽군을 새로 만들자. 우리가 왜 미국에게 지휘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독일이 모병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들어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징병제 또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징병제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독일이 그렇게 확정되면은 징병제 다시 해야 되겠죠. 왜? 자기네들이 직접 안보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지금은 미군이 들어와서 아까 보셨듯이 35,000명의 미군이 들어와서 지켜주는데 그것을 안 하면 훨씬 더 많은 독일군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독일군을 양성하고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들어와서 이 어떤 그 지켜주는 또 뭔가 빌려주는 이 전력의 가치를 제대로 환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아베 일본 총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지금 미국에게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 미국의 그 전력들을 그대로 다 당겨 쓰는 그런 나름대로 아주 현실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나토가 미국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새로 유럽군을 창설하면 저는 그 유럽군이 과연 러시아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참 우려스러운데 왜냐
작년 11월 달에 나토군이 그 노르웨이 일원에서 아주 큰 그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을 하는데 이 나토군이 보여주었던 이 전투력과 기강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심했냐면은 그게 이제 미국도 그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도 파견하고 SX 이워지만가요? 그 강습 상륙 전단도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나토 즉 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행태가 얼마나 한심했냐. 군기도 빠졌고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훈련을 직접 주관했던 그 주관국이었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난센급이라고 우리 이지스 구축함하고 똑같은 그런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초고가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 난센급이 항해를 하다가 뭐 이른바 멍 때리고 있다가 제대로 견시를 좀 뭐 잘 못하고 있다가 유조선을 발견하고 그냥 급하게 커브 틀다가 좌초가 돼 버렸어요. 좌초가 되면은 신속하게 또 구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좀 방치를 해뒀다가 그냥 물속으로 침몰해 버렸습니다. 1조 원짜리 군함 하나 말아먹은 거죠. 1조 원짜리 군함 말아먹은 겁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군, 독일군 이런 또 지상군들이 노르웨이 가서 또 막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한심한 작태를 보여줬냐. 뭐 농장 이런 걸 막 타넘고 그냥 뭐 그 하다가 그런 거 다 또 배상하고 그런 데 가서 막 대변도 보고 함부로 막 그런 식의 어떤 그 작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지 언론들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훈련에서 유럽 군들이 보여준 그런 작태들은 도대체 미국이 없으면 러시아에게 뭐 잽거리라도 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메르켈 총리는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한번 하자. 그러면 독일은 뭐 지역에서 짱 먹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대응이 아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의 대응, 독일과 일본의 대응은 봤는데 한국의 대응이 어떻는가? 그리고 미군의 작전적인 내용, 또 이런 그 부분까지는 이제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다시 만나겠습니다.